저는 오늘 이야기를 매우 특별한 하나의 이미지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러시아의 진짜 상태를 모든 것보다 잘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베이징의 전용기에서 내리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화려했습니다. 환영 의전은 매우 성대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굵기가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양국 언론은 끊임없이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화려한 의전에 뒤에서 모스크바를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압박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몇 년 전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를 거의 완전히 끊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운신의 폭을 서서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국이 러시아에게 거의 유일하게 중요한 고객이 됐습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번 만남을 시진핑을 칭송하는 무대로 만들려 하는 동안 크렘린 측은 협력 내용을 매우 빠르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약속을 전 세계 앞에 못 박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먼저 발표한 것은 이 실질적인 이익들을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러시아의 심리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나중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반대편, 즉 중국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러시아가 이 협력이 무산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번 방문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적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처한 상황을 서방의 제재로 달러와 유로 거래가 막혔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잃었습니다. 가스프롬이 심각한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계속 확보해야 합니다. 화려한 의전은 무엇이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설은 현실을 포장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 겹씩 벗겨내면 진짜 협상력의 균형이 드러납니다. 푸틴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그의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막혀버린 유럽 시장, 갈 곳 없는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줄어드는 외환 보유고, 그리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 시진핑의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요 국가. 자, 이 러시아 에너지를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대형 고객의 지위, 그리고 그 지위에서 나오는 협상의 주도권,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번 방문이 누구에게 더 절실했는지가 매우 명확해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으로서 유럽을 상대로 협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면 유럽이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베이징에 도착한 순간의 진실입니다. 화려한 의전 뒤에 숨겨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러시아의 현실. 이번 방문의 진짜 핵심은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악수사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이. 자,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는 이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약 50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계약을 전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는 주로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았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장 큰 에너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시베리아에 갇혀버렸습니다. 에너지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자금의 원천입니다. 제재를 버텨내는 경제적 완충제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가 갖는 협상력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거의 생명줄입니다.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갇혀있던 천연가스를 다시 팔 수 있게 됩니다. 가스프롬의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수입원이 생깁니다. 반대로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계속 막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속하는 능력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부총리들과 장관들과 에너지 기업 지도자들과 방산 관계자들을 모두 데리고 베이징에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거대한 대표단을 이끌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베이징에 온 푸틴이었지만, 자, 시베리아의 이 힘의의 주요 계약은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일부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외교적 언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중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이 절실합니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식이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수록 러시아의 협상력은 약해집니다. 자, 기다릴수록 중국이 원하는 조건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의 모든 밸브를 쥐고 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지금 협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시진핑은 지금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가스를 팔아야 합니다. 유럽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양의 가스를 살 수 있는 규모를 가진 나라는 거의 중국뿐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점 구매자의 지위입니다. 경제학에서 독점 구매자는 독점 판매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습니다. 살 사람이 하나뿐이라면 팔아야 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이 요구하는 가격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유럽에 팔던 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국내 가격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 가격, 그것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내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출하라는 것. 그것은 거의 이윤이 없는 거래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매우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 말고 팔 곳이 없잖아. 넌 나한테 팔지 않으면 그 가스를 단 한 세제곱미터도 내보낼 수 없어. 저는 이 문장이 지금 중러 에너지 협상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면 유럽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협상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에너지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상 테이블을 통제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물론 중국도 러시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은 중국의 제조업과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러시아에게 이 협상의 실패는 경제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중국에게 이 협상의 실패는 더 비싼 가격에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하지만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협상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때 대등한 파트너였던 두 나라의 관계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손에 점점 더 많은 카드가 쌓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방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1435mm 표준 철도의 러시아 영토 진입. 처음 들으면 단순한 물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와 수백 년의 역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차르 시대부터 1521mm 궤관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제 표준인 1435mm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냉혹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기차를 타고 러시아 영토 깊숙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궤관이 다르면 외국 기관차와 군사 물자를 실은 화차들이 러시아 철도에서 그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국경에서 환적해야 합니다. 그 환적 과정이 자연스러운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침략을 경험했고 히틀러의 침략을 경험했던 나라,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물리적 마스.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1435mm이 표준 철도가 깔리면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 운송이 훨씬 효율적이 됩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 그것은 새로운 수입원입니다. 통행료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더 깊이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과 연결된 인프라가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따라 러시아 극동에 더 깊이 침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도 인프라적으로도 베이징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러시아는 수백 년간 서방의 침입을 두려워했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나토의 동진.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경계해야 할 방향이 서방만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 인프라적 침투,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힘의 비대칭, 이것들이 천천히 쌓여가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435mm 철도 허용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압박 속에서 이전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백 년간 지킨 궤관의 차이를 포기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 러시아가 처한 상황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푸틴이 베이징을 떠났을 때 권력 게임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이 필요합니다. 자,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더 이상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모스크바가 필요로 하는 것들, 시장돈 기술, 경제적 생명줄, 베이징이 원하는 것들, 값싼 에너지, 유라시아 영향력 확대.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함께 협력하면서도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 의존하면서도 이용하는 관계. 두 나라는 분명히 서방에 맞서는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미국의 궤도 바깥에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할수록 러시아는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더 의존할수록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수록 미국 중심 질서의 바깥에서 작동하는 대안적 시스템이 더 강해집니다. 이념에 기반한 동맹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냉전 시대에는 이념이 동맹을 결정했습니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어느 편에 서느냐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성되는 새로운 연대들은 이념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새로운 연대는 이념이 아니라
전략적 생존 필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이념에 기반한 동맹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익에 기반한 연대는 그 이익이 변하면 연대도 변합니다.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베이징 방문이 보여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러시아는 더 이상 대등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전쟁과 제재가 만들어낸 경제적 압박이 러시아를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중국은 그 의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점 구매자의 지위에서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이 미국 중심 질서의 바깥에서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권력 구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이 이 세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인지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지형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지금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푸틴이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남은 것은 단순한 외교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균형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